2025년 9월의 어느 밤 유럽 전장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에서 발사된 수십 발의 포탄이 폴란드 국경지대에 떨어졌고 순간적으로 NATO 전체가 긴급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었죠. 미국, 독일,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9 썬더가 등장하며 상황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단 1시간, 정확히 600발. 이건 무력 시위가 아니라 한국 국방기술이 세계에 선언한 전략적 반격이었습니다. 그 밤의 영상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폴란드 동부기지에서 출격한 K9 자주포들이 전광석화처럼 칼리닝그라드를 향해 일제히 포탄을 쏘아올리는 장면, 마치 현대전의 교과서 같았죠. 놀라운 건 그게 미리 계획된 작전이 아니라 러시아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실시간 전술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포격이 아닙니다. AI 기반 타격 알고리즘, 지휘 통제 시스템, 무인 정찰 드론과 연동된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전술의 결정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형 전투기술의 완성형.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NATO의 핵심 국가인 미국은 이 작전에 개입하지 않았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침묵했고 미군은 단 한 발의 반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동맹의 문제라기보다 무기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폴란드는 K9을 선택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말이 명확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낡은 포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의 정확성과 속도에 투자한다. 이건 단순한 전술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탈미와 선언에 가까운 행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선 여전히 M109A7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미국 군산복합체의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M109는 구형 플랫폼의 업그레이드일 뿐이고 K9은 설계부터 전자화, 자동화, 기동성까지 전면적으로 차원이 다른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탄약을 쏴도 K9은 3발 연속 사격을 15초 내에 마치며 포문을 닫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M109는 속도, 반응력 모두에서 한참 밀립니다. 그러니 폴란드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K9은 유럽 현지 도입 후에도 한국이 직접 기술을 전수하고 정비, 운용 훈련까지 맡고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기만 하지만 한국은 함께 가는 전우처럼 전략을 공유하고 맞춤형 솔루션까지 제공하죠. 사실 이건 기술이 아닌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지금 K9을 통해 폴란드와 한국 간에 확고하게 다져지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한국의 국방외교는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다고 발언했을 정도입니다. 저도 그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더 조용합니다. 시진핑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의 포병 기술이 예상보다 훨씬 위협적이다 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죠. 심지어 중국은 자국의 PCL-181 자주포 수출을 추진하면서도 K9 수준과는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세계 시장에서 특히 전면전에 투입 가능한 자주포 플랫폼 중 K9을 능가할 모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한국이었는가? 단순한 기술력?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방산 철학과 전략적 연계, 그리고 무엇보다 국산화와 독립 자주성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포병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제는 그 기술을 유럽, 중동, 아시아에까지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을 수출하는 겁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국방부 기자회견장이 일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날 폴란드 국방장관 마테우시 자크즈크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 포병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국산 K9 썬더에 있습니다. 이 말이 전해지는 순간 기자들 사이에 파장이 일었고 유럽 방위산업 관계자들조차 긴장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교체가 아니라 폴란드의 안보 교리를 완전히 재설계하는 중대한 전략적 발언이었으니까요. 이건 NATO 내부에 대한 도전이며 동시에 미국 중심 질서에 대한 거부 선언이었습니다. 그 발언의 무게를 단순히 선호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미국의 M109A7 자주포는 폴란드에 수십 년간 배치되어 있었고, 미국은 이를 자국의 대표적인 포병 자산으로 홍보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M109는 여전히 수동 장전 시스템을 사용하며 디지털 네트워크 전투 체계와의 연동성에서도 한국의 K9에 현저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무기 판매 중심의 구식 외교로 일관하고 있죠. 반면 한국은 기술 이전, 맞춤형 운용 훈련, 현지 생산 협력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동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맥락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 위협에 매일같이 노출되어 있는 최전방 국가입니다. 전쟁은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작동하지 않는 무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K9 썬더는 단 한 번의 실전 투입만으로도 확실한 무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600발 연속 발사, 고속 기동, 정밀 타격. 이 세 가지 조건을 완벽히 충족한 무기는 오직 K9뿐입니다. 폴란드는 그것을 직접 보고 체험했고 그 결과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건 미국 무기의 신화 붕괴이며 한국 무기의 현실 각인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미국은 동맹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동맹 이전의 생존입니다. 폴란드 국민은 러시아 포탄이 떨어지는 현실 앞에서 가장 확실한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더구나 미국은 자국 이익 중심의 무기 판매 정책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만을 언급할 뿐 실질적인 위협 대응 체계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K2 흑표 전차, FA-50 경공격기, 그리고 K9 자주포까지 폴란드 전체 국방 체계를 함께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K9 자주포 672문 도입을 확정했고 현지 생산기지를 설치해 2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 경제, 국방이 삼위일체가 된 전략적 협력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미국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파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축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며 미국의 고립적 판매 모델이 실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과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포병 체계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고 독자적인 무기 생산을 해도 수출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방위산업 수출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몰두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전 세계 10여 개국과 실전 배치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즉, 한국은 규제 없는 글로벌 방산국가로서 민첩하고도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의 지위를 이미 확보한 것입니다. 폴란드가 K9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전술적 판단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방어벽을 구축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서울 방벽, 한국 기술로 완성된 NATO의 전선. 냉정히 말해 NATO 내부에서도 한국산 무기 체계가 독자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K9 썬더는 더 이상 보조 무기가 아닙니다. NATO 핵심 전력의 중심, 그 자체가 되었고 러시아의 장거리 포병 전략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킨 사례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 국방부조차 NATO 합동훈련에서 K9을 중심으로 작전 시뮬레이션을 재조정하고 있다는 내부 문서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NATO의 전술 지도에서 중심에 있는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그 변화는 아주 조용히 시작되었고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특히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기존의 자국산 혹은 독일제 포병 시스템에서 K9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유일한 자주포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전격적인 미사일 도발 이후 유럽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미국산 대신 한국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NATO에서 이런 전환이 가능하리라 누가 상상했습니까? 특히 독일 라인메탈이 자존심을 걸고 개발한 PGH-2000 자주포는 이미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정비가 어렵고 기동성이 떨어지며 전자전 환경에서 오작동 사례도 빈번하죠. 반면 K9 썬더는 모듈화 설계를 기반으로 정비성과 유지비에서 모두 앞서 있으며 지형 적응성과 기후 대응성까지 확보한 멀티 클라이밋 솔루션입니다. 사막, 설원, 산악지대, 해안포대 어디든 배치가 가능하다는 건 NATO에게는 전략적 황금 열쇠와도 같은 조건입니다.
독일 무기는 이제 정교하지만 까다로운 구시대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NATO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분담만 강조하면서도 정작 실질적인 무기 체계의 현대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미국 내 방산 로비의 폐해이기도 하죠. M109A7이 아직도 현역이라니 실전에서 러시아의 EMP 전자 방해에 제대로 대응도 못하면서요. 반면 한국은 K9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K9A2, K9A3, 그리고 현재는 무인 자율사격 플랫폼인 K9A3I까지 이미 시제품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앞선 기술이 아니라 방산 철학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할 건 명확합니다. 왜 K9은 뚫리지 않는가? 단순한 장갑 두께나 화력 때문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통합 전투 네트워크입니다. K9은 UAV, 전자정찰기, 위성 기반 좌표 시스템과 모두 연동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가 칼리닝그라드 공격 당시 사용한 작전은 미국도 놀랄 만큼 정밀했고 한 폴연합 전술 네트워크가 완벽히 작동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가능한 일이죠. 이것이 바로 K9의 본질이자 서울 방벽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덧붙이자면 서울 방벽은 단지 폴란드만의 것이 아닙니다.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그리고 심지어 발트 3국까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 루마니아는 자국 내 K9 조립 라인을 구축하는 논의를 시작했으며 이는 단순 수입을 넘어선 현지화 방어 전략의 확산을 의미합니다. 한 국가의 무기가 이처럼 체계적이고 연합적인 방어 전략의 중심에 서는 경우는 드뭅니다. K9은 더 이상 한반도의 방패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유럽의 동부 전선을 지키는 실제 전술 자산이자 글로벌 전장의 판도를 바꾼 아이콘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성공은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일관된 전략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산 수출을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국익과 외교, 산업이 결합된 3축 전략으로 설계해왔습니다. 방위산업청,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하나의 무기가 수출될 때마다 국가 단위의 맞춤 전략이 함께 수립됩니다. K9이 NATO의 전선을 지배하는 이유는 성능뿐 아니라 그 이면의 철저한 기획력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은 외교적 제약, 중국은 기술적 완성도 부족으로 같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 사태 이후 워싱턴은 조용했습니다. 이례적인 침묵이었죠. 러시아의 도발과 한국의 압도적인 대응, 폴란드의 K9 확대 선언, 그리고 NATO의 전략 변경이 잇따라 이어졌는데도 미국은 단 한 줄의 공식 논평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실시간으로 붕괴되는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동맹국의 독립적 선택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군사 질서가 해체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체는 다름 아닌 한국 무기, 한국 기술, 한국 전략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무척 흥미롭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방위비 분담 문제만을 다시 꺼냈을 뿐 K9이나 한국의 활약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NATO의 핵심 전력 배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황. 이건 정치적 회피가 아니라 사실상 패배의 인정입니다. 동시에 미국 국방부 내에서도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하죠. 미 육군은 여전히 M109 체계를 고수하고 있지만 해병대와 유럽사령부 일부는 K9급 자동화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 무기의 존재감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더 심각한 건 유럽 각국이 더 이상 미국을 무기 파트너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 프랑스 국방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성 확보를 위해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며 한국은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같은 문장은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죠. 심지어 독일도 라인메탈의 PGH-2000이 실전에서 갖는 제약을 인정하고 한국 K9A2에 대한 기술 자문 요청을 비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동맹들이 하나 둘씩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엔 항상 K9이 있습니다. 일부 미국 언론은 이 상황을 21세기 무기 시장에서의 미국의 몰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방산 전략은 가격 경쟁력을 넘어 신뢰성과 실제 전장에서의 효율성까지 갖췄다며 미국 무기의 시장성을 위협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도 워싱턴은 여전히 구태의연한 방식, 로비에 의존한 판매 전략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술력보다 정치력, 실전 경험보다 이미지 마케팅에 집중하는 태도는 결국 파트너들에게 외면당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처한 현실은 말 그대로 친구를 잃은 군사 대국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항상 실전 중심, 파트너 맞춤형 전략, 기술 이전 조건, 그리고 신속한 납기와 운용 교육이 함께 제공됩니다. 폴란드 사례처럼 K2 전차와 FA-50 전투기, K9 자주포가 동시에 계약되고 현지화가 이뤄지는 통합 패키지는 미국이 흉내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하나의 무기를 팔고 끝나지만 한국은 하나의 군사 생태계를 수출합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확장되고 그 신뢰가 지금 미국을 조용히 몰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도 미국이 외면받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동맹을 거래로 보는 접근, 방위비 협상을 협박처럼 진행하는 방식은 특히 동유럽 국가들에게 큰 불신을 안겨줬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배경에도 이러한 외교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무기를 팔면서도 방어는 스스로 하라고 말했고 한국은 무기를 제공하면서 같이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그 차이는 작지만 결정적인 신뢰의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지금 자초한 고립을 감내하는 중입니다. 실제로 최근 유럽방위청 회의에서도 미국 무기에 대한 신뢰 위기가 심각하게 논의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프랑스, 체코, 슬로바키아 대표들은 미국 무기 체계의 납기 지연과 유지 비용 증가, 전장 적합성 결여를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으로 평가되었고 향후 NATO의 자산 기준에 한국산 무기 포함을 공식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빠진 자리에 한국이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워싱턴이 침묵하는 사이 서울이 NATO를 설계하는 시대입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의 서부 전략 거점이자 유럽 전체를 위협하는 핵심 포병 기지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이 푸틴 정권의 굴욕을 상징하게 됐습니다. K9 썬더의 일제 사격 이후 러시아 포병은 순식간에 무력화되었고 주요 지휘소와 레이더 기지는 모두 정밀 타격으로 괴멸당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내부 문서에서 칼리닝그라드 지역 포병 전력의 재배치 및 후방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철수 명령이며 전술적 실패 이상의 치욕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러시아군 내부의 반응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 장성은 모스크바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포격 속도와 정밀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K9이 하나의 부대가 아니라 전장 전체를 지배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참모는 우리의 포병은 지시도 내리기 전에 박살났다며 군 전체가 심리적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포병 교전의 실패가 아니라 정보전, 사이버전, 정밀 타격이 결합된 첨단 전투체계 앞에서 러시아군이 전면적으로 무력화된 사례입니다. 푸틴은 전통적인 화력 중심의 전쟁을 신봉해왔습니다. 벨고로드, 돈바스, 크림반도에서 그는 항상 포병 우위를 통해 전장을 장악해왔죠. 그러나 한국의 K9은 단 한 번의 실전 투입으로 그 신화를 부숴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ES-35 코알리차 SV 자주포는 기동성 부족, 통신체계 미비, 탄도 데이터 취약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칼리닝그라드 전투에서 한국과 폴란드의 전자정찰기는 러시아의 포병지휘 주파수를 실시간 해독했고 그 결과 8개 대대가 위치 노출과 함께 괴멸당했습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2위 병력을 자랑하는 러시아가 어째서 한국의 자주포 한 기종에 의해 이런 참패를 당했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러시아는 아직도 구소련식 병력 운용, 중앙집중식 명령체계에 의존하고 있고 기술적 전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K9은 완전히 분산된 지휘 시스템으로 각 자주포가 독립적 타격 판단과 이동이 가능한 AI 보조 전술 모델을 따릅니다. 즉, 한 대가 무력화되어도 전체 작전이 지속되며 러시아식 구식 지휘 체계는 이런 유연성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작전에서 사용된 K9은 단순한 A1형이 아니라 최신형인 K9A2 버전입니다. 자동 장전 장치 탑재, 원격 사격 시스템, GPS 기반 좌표망 통합을 통한 오차 1m 정밀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푸틴이 자랑하던 포병 제국은 이 기술적 격차 앞에서 한없이 무력해졌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의 대응 사격 시도가 두 차례 있었지만 모두 K9의 재배치 속도와 ECM, 전자전 대응, 시스템에 막혀 오발탄으로 끝났다는 사실은 러시아 안보 전문가들에게조차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전술이 아니라 기술의 전쟁이며 푸틴은 기술에서 완패한 겁니다. 러시아는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현실은 그 누구보다 러시아군 내부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칼리닝그라드 인근의 군사 병력은 대거 후방 재배치 중이며 일부 포병 부대는 벨라루스로 철수하고 있다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또 러시아 국방부는 공식 발표 없이 포병 장교 대상 재교육 프로그램을 긴급 시행 중이며 이는 사실상 패배 인정을 뜻합니다. 푸틴 정권의 침묵은 전략적 판단이라기보단 국민 여론을 더 자극하지 않기 위한 정치적 회피에 가깝습니다. K9 썬더의 실전 성능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유는 단순한 사거리나 장갑 두께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세발 연속 사격 능력에 있습니다. 이 기능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전장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적의 포병 지휘소를 타격하려면 최소 3발의 정확한 탄이 동일 좌표에 연속적으로 떨어져야 완전한 무력화가 가능하고 이 3발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날아들어가는 듯한 곡선을 그리며 적을 교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K9만이 구현할 수 있는 멀터펠 라운드 사이멀테이니어스 임팩트, 즉 MRSI 기술입니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이 MRSI 기술은 현재 미국의 M109A7이나 독일의 PGH-2000, 일본의 타입 99 자주포에서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실전에서는 구현된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 냉각 회로, 포신 열변형 제어 알고리즘, 그리고 사격 후 반동 복원 시스템까지 모두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가능한 고난이도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K9은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유일한 자주포입니다. 그것도 전장 속에서 실제 전투 중에 완벽히 작동했다는 점이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이 기술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독창적인 설계 철학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K9은 개발 초기부터 북한 장사정포를 대비한 기습 반격용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정지에서 15초 이내 3발을 사격하고 곧바로 위치를 이동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한민국은 화포 재질이 금속 합금부터 반동 제어 유압 시스템, 전자식 사격 통제 장치를 전부 자체 개발했고 이것이 결국 세계 시장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자주포를 탄생시킨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만든 결과입니다. 게다가 K9은 단순히 3발 연속 사격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 사격 간격이 5초 이내이며 발사 후에는 30초 내에 다음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갖췄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ES-35 코알리차나 중국의 PCL-181은 연속 사격 시 열 변형으로 인해 포신 수명이 급격히 단축되며 발사 간격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타입 99는 기동성은 뛰어나지만 장전 속도와 연동 알고리즘이 낡아 실질적으로는 한 발씩 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한국의 K9만이 유일하게 정확도, 속도, 반복성을 동시에 확보한 자주포인 셈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비교가 있습니다. NATO의 최근 모의 전투훈련에서 동일한 좌표에 대해 5개국 자주포가 사거리 40km 내에서 3발을 동시에 타격하는 능력을 평가받았습니다. 그 결과 K9은 정확도 92.8%, 사격시간 24초, 재이동시간 31초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독일제 PGH-2000은 정확도 78%, 사격시간 41초, 재이동시간 65초로 2위를 기록했고 미국 M109A7은 사격 간격이 넓고 자동 조준 기능이 미흡해 3위로 밀려났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NATO가 K9을 전술의 중심으로 채택하고 있는지 명확해집니다. 문제는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탄약 운반, 장전, 조준, 사격 이 4단계를 분리된 모듈로 인식하는 반면 한국은 이 모든 단계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한화디펜스와 함께 K10 탄약 재보급 차량을 개발해 K9과 전장에서 자동 연동되도록 했고
포병 운용 인원이 최소 3명만으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최적화했습니다. 반면 미군의 자주포는 아직도 최소 6명에서 8명의 승무원이 필요하고 조준과 장전이 분리되어 있어 대응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운용 철학의 차이입니다. 더불어 한국은 K9A2 이후 K9A3를 통해 완전 자율운용 시스템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즉, AI 기반의 전장 분석으로 포격 위치를 자동 판단하고 운용자가 일일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가장 효과적인 사격 시점을 계산해 자동 사격하는 체계를 구현 중입니다. 이건 단순히 화력 경쟁을 넘어 전장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최초를 목표로 하는 진화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아직 이 수준까지 진입조차 못했고 미국조차도 AI 기반 포병 통제 체계는 2030년 이후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지금 K9은 이미 미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에서 K9 썬더가 러시아 포병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이후 가장 심각한 충격을 받은 쪽은 러시아 군사전략본부였습니다. 푸틴 정권이 지난 20년간 집요하게 구축해온 서부전선 포병 우위 전략이 단 1시간 만에 붕괴된 것입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화력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을 통해 우크라이나, 조지아, 시리아 등지에서 국지적 우세를 확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달랐습니다. 한국산 포병 체계는 단순히 러시아보다 강한 무기를 쓴 게 아니라 러시아가 상정하지 못한 방식의 전투로 접근했고 그 결과 푸틴이 가장 믿었던 장거리 포병 우위론 자체가 무의미해졌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포병 손실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이번 사태 이후 군사이론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칼리닝그라드 전투가 끝난 직후 러시아 군사과학 아카데미는 내부 회의에서 화력 집중 중심의 작전 개념이 현대전자전과 정밀 유도무기 체계 앞에선 무용지물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HIMARS에 의해 러시아 포병 전력이 붕괴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면 K9은 HIMARS처럼 고가 미사일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일반 포탄을 더 정밀하고 더 빠르게, 더 많이 쏜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러시아 전쟁 철학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의 통합포병사령부는 현재 전면 개편 중입니다. 칼리닝그라드 주둔 152차 포병여단이 완전히 해체되고 기존의 포병 중심 제대는 기계화 보병과 혼성 운영 형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건 러시아군 구조의 뼈대를 뒤엎는 결정입니다. 기존에는 포병이 먼저 공격하고 기갑과 보병이 이를 따라가는 순서였다면 이제는 방어 중심의 분산 작전으로 전환되며 포병은 지원 요소로 격화됩니다. 이는 곧 러시아군 내에서 포병의 위상 하락이자 전체 전략 방향이 바뀌는 신호입니다. 그 시작점에 한국이 있고 그 원인이 K9이라는 점은 역사적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단순히 전략만 붕괴된 것이 아닙니다. 전쟁 수출 산업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인도, 베트남, 이집트, 아르헨티나 등의 ES-19, ES-35 계열 자주포를 수출해왔는데 칼리닝그라드 사태 이후 계약 해지나 재검토 요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K9 버즈아티라는 현지형 K9을 도입한 이후 러시아 자주포 추가 도입 계획을 백지화했으며 최근엔 K9A2 업그레이드 도입 협상도 시작했습니다. 무기 수출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격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그 신뢰를 완전히 잃고 있는 중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부 정치적 여파입니다. 칼리닝그라드 포병 붕괴 이후 러시아 국방부 내에서는 책임 추궁과 정보 유출 조사, 지휘 계통 불신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군사 블로거들은 푸틴의 전쟁관이 1990년대에 멈춰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K9의 전투 알고리즘, MRSI 기술, 자율 기동성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분노하고 있고 군 정보국, GRU조차 한국 무기의 사이클은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10년 이상 앞서 있다는 평가를 비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의 정보전 체계까지 한국 기술에 굴복한 셈입니다. 푸틴 정권은 이를 감추기 위해 언론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칼리닝그라드 작전 실패에 대한 언급은 국영 언론에서 사라졌고 군사 방송도 북극 훈련 성공, 흑해 함대 전열 정비 같은 낡은 소식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소셜미디어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퍼지는 진실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젊은 장교들은 이미 우리도 K9 같은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군 내부에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과학자들은 K9과 경쟁하려면 15년은 걸린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면이 아니라 존재론적 위기의 시작입니다. 칼리닝그라드 사태 이후 하나 디펜스 본사에는 거의 매일처럼 각국의 군 고위 관계자들이 줄지어 들어섭니다. 단순한 관심 차원이 아니라 실제 구매 협상을 위한 실무 접촉입니다. 이미 공개된 계약만 해도 폴란드 672문, 호주 53문, 인도 100문 이상, 에스토니아 18문, 노르웨이 24문, 핀란드 48문, 이집트 160문에 달합니다. 여기에 루마니아,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브라질, 아르헨티나까지 도입 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며 이 흐름은 단기간에 멈출 기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방위 전략의 구조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출 방식의 진화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완제품을 판매하고 끝났다면 이제는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운용 훈련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패키지가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폴란드는 K9을 단순 수입한 것이 아니라 현지 공장까지 세워 3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동유럽 전체에서 한국 방산이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국가 대 국가의 산업 통합이자 신뢰의 제도화입니다. 미국과 독일이 수십 년 동안 만들어내지 못한 방산 신뢰를 한국이 단 3년 만에 완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시아 지역에서의 확산 속도도 무섭습니다. 인도는 이미 K9 버즈라티를 도입한 데 이어 추가 생산과 A2급 개량형 확보를 위한 협상에 돌입했으며 인도네시아는 K9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탄약 공장을 하나와 공동 건설하는 중입니다. 필리핀은 한국과 방산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K9, K2, FA50을 포괄하는 통합 패키지를 추진 중입니다. 특히 일본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전 배치 속도가 매우 빠르며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기술이 아시아 안보 질서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이 흐름을 견제하고 있지만 가격, 신뢰, 운용 유연성 모두에서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타입 99 자주포를 수출하려 했지만 법적 제약과 낮은 호환성, 운용 난이도로 인해 구매국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PCL 181은 초기 도입국인 파키스탄조차 추가 수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밀도, 재장전 속도, 통합 전투체계 연동성, 무엇 하나 K9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K9은 NATO, ASEAN, 중동 다자군에서 모두 동일한 포탄과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작전 시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성능의 우위가 아니라 연결된 전장을 지배하는 플랫폼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수출 쓰나미가 특별한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산 수출이 미국,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방산 수출로 G7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고 K9 하나로만 50조 원 이상의 글로벌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방위산업진흥원은 2025년 하반기까지 K9의 글로벌 수량이 2,000문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미국 M109 전체의 수출 기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단순한 신흥 방산국이 아니라 세계 1위 자주포 플랫폼 수출국이라는 타이틀을 실질적으로 확보한 셈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계약은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전략 계약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K9 수출국은 10에서 20년 장기 운용을 전제로 훈련센터, 탄약 공장, 정비소를 함께 계약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자국형 파생 모델, K9PL, K9FIN, K9AUS 등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공동 전력 건설이라는 새로운 군사협력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은 이런 유연성을 갖추지 못했고 독일은 정치적 조건이 너무 복잡합니다. 한국만이 이 틈을 정확히 읽고 빈틈을 기회로 전환한 겁니다. 한때 전 세계 포병 전력의 기준으로 불리던 M109, 특히 최신형인 M109A7은 지금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NATO 회원국들이 하나둘씩 구매를 취소하거나 K9으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자주포의 표준이라는 타이틀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술, 전략, 비용, 운용 효율성 등 모든 요소에서 M109는 시대에 뒤처졌습니다. 그리고 그 몰락은 단순한 추락이 아니라
한국의 K9이 직접 무릎을 꿇게 만든 완벽한 세대 교체이자 전략적 굴욕입니다. 미국 방산 관계자들조차 인정하고 있죠. 최근 미 육군 장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M109A7은 실전 배치 이후 심각한 유지보수 비용 문제, 전장 데이터 통합 지연, 자동화 시스템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 운용성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게다가 M109A7은 장전과 조준이 반자동이기 때문에 최소 6명에서 8명의 승무원이 필요하고 연속 사격 속도도 K9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이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죠. 그 결과는 동맹국들의 냉정한 외면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K9이 만들어낸 패러다임 전환이 돋보이는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유럽 내 주요 M109 운용국들조차 빠르게 한국산 K9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이미 도입을 마쳤고 독일조차 하나디펜스와 공동 플랫폼 연구를 비공식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기존 M109의 개량형을 제안했지만 NATO 회원국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단순 성능 비교뿐 아니라 하나가 제공하는 종합 패키지 교육, 정비, 전자통합, 현지 생산 모두에서 미국이 따라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은 K9 앞에서 기술의 우월성이 아니라 운용의 유연성에서 밀린 셈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건 M109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폐쇄적 구조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자국 기술 유출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핵심 시스템을 블랙박스로 유지하고 구매국의 커스터마이징이나 업그레이드를 거의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K9은 각국에 맞춘 현지형 버전을 개발해주고 운용국의 요청에 따라 기능 업그레이드도 적극 수용합니다. 예컨대 폴란드의 K9PL은 기후 환경과 NATO 표준 통신 시스템에 최적화됐고 호주의 K9A1은 사막 작전을 고려해 서스펜션을 특수 설계했습니다. 이건 미국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차별성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K9은 M109보다 월등히 앞섭니다. 제작 단가는 비슷하거나 K9이 오히려 낮지만 운용 비용, 정비 주기, 수명 주기 비용, 토탈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까지 따지면 K9이 20% 이상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수출국의 재정 상황에 맞춘 금융 조건과 방산 협력 패키지까지 제공하면서 무기 외교 수준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고정가 시스템과 금융 연계 없는 단순 판매 모델에 머물러 있어 구매국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기술도 부족한데 가격까지 비싸다. 그러니 탈미 흐름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로비스트들이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안보 불안정이라는 메시지를 퍼뜨리며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포착됐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진행 중인 K9 구매 협상에 대해 미국은 비공식적 반대를 표명했지만 오히려 역풍만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동맹이라면 기술력과 효율성으로 경쟁해야지 로비와 압박으로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게 현재 유럽 정치권의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지금 전통적인 영향력뿐 아니라 신뢰도 잃고 있습니다. K9 썬더가 단순한 자주포에서 전장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연결성과 호환성이라는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 국가의 포병 시스템이 개별 작동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연합 작전 시에도 정보 공유와 전술 통합이 거의 불가능했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K9은 NATO 기준 데이터 링크, 동맹국 간 포탄 호환성, 실시간 사격 위치 공유 시스템을 모두 갖춘 상태로 세계 최초로 통합 포병 생태계를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이건 무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작전 지휘 체계의 재설계에 가까운 변혁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K9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새로운 포병 작전 개념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등 K9 도입국들이 공동 사격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표적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NATO의 전장 관리 시스템과 완벽히 연동됩니다. 예컨대 러시아가 발트해에서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핀란드에서 표적을 탐지하고 폴란드 K9이 타격을 가하며 루마니아가 후방 지원을 자동화하는 구조가 작동하는 겁니다. 이건 과거 미국조차 해내지 못한 포병 연합 운영 체계의 구체적 실현입니다. 미국의 M109 시스템은 이런 연결성에서 크게 뒤처집니다. 폐쇄형 시스템 구조 때문에 NATO 표준에 연동하려면 별도의 개조와 통신 모듈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운용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반면 한국의 K9은 처음부터 연동성을 고려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타국의 포격 지휘 시스템, 드론 정찰 시스템, 이성 데이터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장비가 연결된 하나의 전장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K9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단순히 더 빠르고 더 멀리, 더 많이 쏘는 무기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싸울 수 있는 전장을 설계한 기술이죠. 아시아 역시 이 흐름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인도는 자국형 K9 버지라 T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디지털 포병 지휘 시스템을 구축했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방대한 국경선을 아우르는 통합 타격 네트워크를 실험 중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9 도입 후 해양 도서 방어망을 구성하며 각 포병 기지를 위성 통신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한국과 공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연합 사격 체계를 구축 중인데, 이 과정에서 K9은 단순 자주포가 아니라 해양형 포병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제 K9은 지상, 해양, 항공 정찰까지 아우르는 다차원 전장의 중심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연결 생태계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디펜스가 단순한 방산 기업을 넘어 전장 통합 솔루션 제공자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K9의 전자 통제 시스템을 NATO 연동 소프트웨어와 통합 개발했고, 각국의 무기 체계와 데이터 연동을 위한 맞춤형 소스 코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8개국의 K9 기술 지원팀을 상주 배치하여 실시간 유지 보수와 현장 대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건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압도적인 실전 대응력이며, 사실상 K9은 세계 공용 자주포 플랫폼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결된 전장은 단순히 군사적 이점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동훈련, 탄약 생산, 작전 계획의 통합을 통해 각국의 국방비 절감 효과까지 동반합니다. 실제로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공동 탄약 창고를 운영 중이며 정비 부품을 공유함으로써 연간 수천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는 K9 정비 부품의 공용화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고, 이는 NATO 내 포병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는 상징입니다. 결국 K9은 무기 그 자체보다 그것을 둘러싼 시스템 전체가 경쟁력이 되는 최초의 방산 사례입니다. K9 썬더의 성공을 단순히 기술력으로만 설명한다면 절반밖에 말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성공의 근본에는 방산 철학이 있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전략적 우위나 패권 유지 수단으로 바라보지만, 한국은 무기를 신뢰의 매개체이자 공동안보 파트너십의 기초로 접근합니다. 이 차이는 겉으로 보기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계약과 실전 운용에서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한국의 방산 철학은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공유하고 운명을 함께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 중심에는 K9이 있고, 그것이 바로 미국이 따라올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 외교를 보면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미국은 FMS, 포린 밀러테리 세일즈 방식으로 일방적 계약을 강요하지만, 한국은 상호이익 기반의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이 대표적 사례죠. 단순히 672문을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 생산, 운용자 교육, 탄약 공급망 공유, 그리고 NATO 표준 통합 전략까지 모두 함께 구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폴란드는 미국산 M109 대신 한국산 K9을 통해 독자적인 전력 자립을 실현했고,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정치적 독립성과도 연결됩니다. 이런 구조를 미국이 제공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은 기술 이전을 꺼립니다. 자국 기술이 해외에 유출될까 두려워 핵심 부품을 비공개하고 소프트웨어 코드 접근조차 막아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결과 미국 무기를 도입한 국가는 항상 업그레이드나 유지 보수에서 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K9 도입국의 맞춤형 시스템 개발은 물론이고 설계 레벨에서부터 공동 개발의 여지를 열어둡니다. 인도의 K9 버지라 T, 호주의 K9 헌트스먼, 폴란드의 K9 PL 모두가 그 결과물입니다. 기술 이전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신뢰 없이는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고난이도 외교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단순히 장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은 파트너 국가의 전략, 지정학적 조건, 장기적인 군사 발전 계획까지 고려한 맞춤형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는 열대기 후에 최적화된 장비를,
에스토니아에는 러시아 국경에 맞춘 반응 속도 5선형 버전을 설계합니다. 이는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닌 문제 해결을 파는 모델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F-35, M1 에이브럼즈, M109 등 자국형 기준을 그대로 강요하고 구매국이 거기에 맞춰야 하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 진정한 파트너이고 어느 쪽이 구시대적 패권주의인지 답은 분명합니다. 한국의 방산 철학은 또한 신속성과 실효성을 최우선 가치로 둡니다. 미국 무기는 계약 후 납기까지 3에서 5년이 기본이며 현장 전환에도 추가 훈련과 인증 절차가 수반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한국의 K9은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실전 배치가 가능한 유연한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디펜스는 각 도입국에 실시간 기술 지원팀을 상주시키고 문제가 발생하면 48시간 내 해결 가능한 긴급 대응 체계를 운영합니다. 이건 단순한 고객 서비스가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계약을 이행하는 구조입니다. 기술과 신뢰,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국가는 드뭅니다. 독일은 기술력은 있지만 폐쇄적이고 프랑스는 정치 조건이 너무 복잡하며 일본은 수출 자체가 제한돼 있습니다. 중국은 가격은 싸지만 성능과 유지보수에서 치명적인 불신을 받고 있죠. 한국만이 유일하게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며 심지어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투명한 거래 구조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강국이 아니라 신뢰 강국으로 진입한 것이며 세계 각국이 한국을 방산 파트너로 선택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K9의 연전연승이 이어지면서 유럽과 아시아는 물론 중동까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전장의 축이 이동하고 있는 지금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일본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한국의 무기 수출, 특히 유럽 NATO 중심의 계약 확산에 강력히 반발하거나 기술적 대응 전략을 내놓았겠지만 지금 이 두 나라는 K9을 언급조차 하지 않거나 아예 대외적으로 침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곧 위기의 반증입니다. 전략을 잃은 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계산기만 두드릴 뿐입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자국산 PCL 181 자주포와 PLC 공고 계열을 강조하며 내부 선전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상은 불안 그 자체입니다. K9은 단순히 전술적 우위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방산 외교력, 기술 이전 모델, 연합작전 네트워크라는 다층적인 전력 구조를 구축해버렸습니다. 중국은 기술력에서도 열세지만 국제사회에서 신뢰의 기반이 부족합니다. 파키스탄, 세르비아, 이집트 등과 추진하던 PCL 수출이 K9 계약 확대로 인해 줄줄이 연기되거나 백지화되고 있으며 특히 인도가 K9A2 도입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중국은 남아시아 무기 시장 주도권마저 빼앗기는 중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구조적으로 한국과 같은 전략을 쓸 수 없습니다. 기술이 부족한 건 차치하더라도 방산 계약에서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중국산 무기는 품질 문제와 유지보수 불만이 끊이지 않아 일회성 계약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각국에 맞춘 맞춤형 커스터마이징과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한 공동 개발 모델을 제공하면서 단순 판매가 아닌 전력 공유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중국이 따라잡기엔 단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한계입니다. 일본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무기 수출 자유화 개혁이 국회에서 수년째 표류하고 있고 기존 타입 99 자주포 역시 기술력과 실전성에서 K9에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제약, 수출금지 규정, 복잡한 정치적 조율 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도 방산 고립국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최근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등에서 K9이 전략 무기로 주목받는 반면 일본 무기는 제한 단계에서조차 고려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국 내 방산 기업조차 K9의 성공은 일본 모델의 치명적 위협이라고 보고서를 낼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려 해도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리고 수출을 하려 해도 법적, 외교적 제약이 크며 가격 경쟁력조차 없습니다. 무엇보다 K9은 이미 유럽, 아시아우 중동에서 실전 투입되어 성능이 입증되었고 그 결과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재계약과 확장 계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단 한 건의 대규모 실전 판매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실패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과 일본은 이처럼 완벽하게 무너졌는가?
근본적인 이유는 무기를 정치 도구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무기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일본은 무기를 통해 정치적 재무장을 꾀했지만, 정작 무기를 사용하는 파트너 국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력, 신뢰, 협력 구조, 커스터마이징, 외교 전략, 생산 유연성까지 모두 포함된 통합적 접근을 통해 함께 싸우는 무기, 현장에서 생존을 보장하는 무기를 만든 것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생사를 가르는 선택지로 작용합니다. K9 썬더는 자주포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의 무기를 넘어 국제안보 지형 전체를 재구성하는 기술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기를 군사적 능력, 즉 사거리, 정확도, 화력으로만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K9이 전 세계 10여 개국 이상에 수출되며 만들어낸 변화는 단순히 전투력 강화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무기는 국가 간 동맹 구조를 바꾸었고 각국의 전략 자율성을 확장시켰으며 무엇보다도 누구와 함께 싸울 수 있는가라는 기준에서 세계를 다시 정렬시켰습니다. 기술이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기술이 신뢰와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세계의 질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실제로 폴란드의 사례를 보면 K9 도입 이후 그들의 방위 전략 문서가 전면 개편됐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중심의 지원 체계와 NATO 집단 방위 개념에만 의존하던 전략이 이제는 한국과의 양자 협력 기반으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K9과 K2, FA50을 묶은 한국형 통합 전력 모델은 단순 수입이 아니라 작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NATO 내에서도 K9을 보유한 국가들끼리 자체적인 연합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그들의 정보 시스템은 이제 미국이 아닌 한국이 구축한 통신체계와 연동되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의 확산이 아닌 전략의 재구성입니다. 더 나아가 K9은 한국의 안보 산업이 국제 규범을 리드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만든 대표적 성과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디펜스는 모든 수출 계약에서 UN 무기 거래 투명성 기준, 수출입 통제 협약, 최종 사용자 인증 등 국제 기준을 완벽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K9은 UN, EU, NATO에서 금수 품목으로 지정된 국가들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믿을 수 있는 무기라는 글로벌 이미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기술이 뛰어나도 정치적 신뢰가 없으면 글로벌 무기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K9은 이 둘을 동시에 확보한 드문 사례이며 이는 곧 안보 지형에서 한국을 새로운 표준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K9이 만들어낸 연쇄적 효과입니다. K9을 도입한 국가는 그 이후 FA50, 천궁, K2 등 한국산 무기를 추가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2차, 3차 방산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안보 생태계의 확장이며 이는 결국 미국 중심의 방위산업 지형을 재편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기존에는 미국 무기가 국제 기준이었고 그에 따라 작전 방식과 교육, 훈련 체계도 결정됐지만 지금은 K 방산 표준이 새롭게 형성되며 한국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K9은 그 시작점이자 가장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실전 배치된 자주포 중 가장 많은 국가에서 동시에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연간 3회 이상 공동훈련을 시행 중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의 전략 연합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미국조차 이뤄내지 못한 구조입니다. 미국 무기는 팔리긴 하지만 나라별로 단절되어 있고 연동성이나 공동 운용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K9은 진정한 멀티 국방 네트워크를 구현해냈고 그것이 바로 안보 지형을 흔드는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방산을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으로 인식했고 그에 따라 기술, 외교, 생산, 금융, 법률, 교육까지 전 부문을 통합해서 접근해왔습니다. 이건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전장을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과정입니다. 푸틴의 러시아는 무기로 협박했고 시진핑의 중국은 무기로 영향력을 팔았으며 일본은 무기 자체를 정치적 이슈로 삼았지만 한국은 무기를 통해 진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그 차이는 세계 안보 지형을 다시 그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NATO 내부에서 지금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는 의외로 서울입니다. 브뤼셀도 아니고 워싱턴도 아니며
베를린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NATO의 전략 논의 중심에 떠오른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K9을 비롯한 한국 방산체계가 NATO의 전술 지형을 실질적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무기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훈련 방식, 배치 개념, 보급망 구조, 심지어 지휘 체계까지 재편되면서 NATO는 지금 한국을 동맹 외부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략 허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변화입니다. 실제로 지난 NATO 합동군사위원회에서 가장 큰 의제가 바로 한국형 포병 모델의 NATO 통합이었습니다. 폴란드와 핀란드가 주도한 이 회의에서는 한국산 K9을 중심으로 한 연합 포병사단 창설이 논의됐고, 이는 사실상 NATO 사령부가 한국의 시스템을 공식 채택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미국은 내심 불편했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발트 3국과 루마니아 국경선에서 K9이 핵심 화력을 담당하고 있고,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1차 억제력으로 자리 잡은 이상, NATO 전체가 이를 표준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변화는 NATO의 전략 문서에 서울 파트너십 모델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니라 한국식 방산 외교,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그리고 훈련 정비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협력 체계를 가리킵니다. 과거 NATO가 무기 체계를 통합할 때는 미국의 기준을 따라야 했지만 지금은 한국이 제안한 모델이 채택되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 NATO라는 거대한 연합체조차 서울의 전략적 접근법을 새로운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동맹의 재편이 아니라 권력의 중심 이동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는 워싱턴의 말보다 서울의 행동을 더 신뢰한다 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발언이지만 지금 NATO 내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문장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무기를 팔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장에서 함께 움직이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훈련까지 지원합니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계약만 체결하고 문제 발생 시 규정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NATO가 어느 쪽을 신뢰할지는 이미 명확합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이 제공하는 힘이 단순히 포병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K9은 상징일 뿐이고 그 뒤에는 K2 전차, FA-50 경공격기, 천궁 미사일, L3, K 방공 네트워크 등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NATO는 이미 이들 시스템을 통합 검토하고 있고 특히 발칸반도와 발트의 방어선을 중심으로 한국산 무기 배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이 NATO 방위 전략의 단순 참가자가 아니라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축으로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NATO의 전선은 이제 서울이 만든 설계도를 따라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과 독일은 여전히 견제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독일의 PGH-2000은 가격과 유지 보수에서 문제를 드러냈고 미국의 M109는 이미 시대에 뒤처졌습니다. 결국 NATO 내부에서도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한국의 모델을 받아들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대비해야 하는 동유럽 국가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 가장 확실한 무기를 선택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지금 그것은 한국입니다. 결과적으로 NATO의 동부전선은 한국 덕분에 단단해졌고 이는 미국의 영향력 감소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방산 수출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값싸고 성능 좋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라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국제 안보 질서를 설계하는 핵심 국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K9 썬더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K2 전차, FA-50, 천궁, L3, 그리고 잠수함과 우주 방위 체계까지 한국이 만들어낸 무기들은 전장을 바꾸는 도구일 뿐 아니라 동맹의 형태, 연합의 틀을 다시 짜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방산 강국을 넘어 안보 강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인식 전환은 단순히 무기 수출액의 증가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무기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창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NATO는 한국식 협력 모델을 도입했고 아시아에서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중심으로 한방위 연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사우디와 UAE가 한국 무기를 구매하며 미국이 독점하던 무기 생태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안보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세계가 주목하는 본질적 변화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방산을 단순히 경제적 성과로 포장하지 않고 국제협력의 핵심 축으로 만들었습니다. 중동 순방에서 그는 한국 무기를 사는 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생존을 공유하는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존 미국식 FMS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무기를 판다는 개념을 넘어서 공동 생존을 설계한다는 메시지는 세계 각국에게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런 철학적 차이가 결국 한국을 방산 강국에서 안보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기반이 된 겁니다. 반면 경쟁자들의 상황은 초라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낡은 무기 체계와 로비 중심 외교에 갇혀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칼리닝그라드 패배로 무기 수출 신뢰를 상실했으며, 중국은 가격 경쟁력 외에는 내세울 게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은 수출 제약과 정치적 갈등으로 실질적 존재감조차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 네 강국이 방산 시장에서 보여주는 한계는 곧 한국의 상대적 우위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2의 옵션이 아니라 유일한 해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 역시 이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K9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라 한국의 안보 철학이 집약된 전략 무기라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종속국이 아니라 동맹을 설계하는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독일 슈피겔지는 서울이 브뤼셀과 워싱턴을 대신해 NATO를 움직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모든 분석은 하나의 공통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을 방산 수출국이 아니라 안보 아키텍트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현재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은 우주 방위, 사이버전, 인공지능 기반 전투체계, 차세대 해양 플랫폼까지 준비하며 미래 전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K9이 국제 안보 지형을 흔든 첫 사례라면 앞으로 등장할 시스템들은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것입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기술, 신뢰, 철학, 외교, 모든 면에서 한국은 독보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